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 운명의 날까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FOMC 회의 결과부터 M7 기업들의 실적까지 쭉쭉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FOMC와 관련해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죠. 시장의 관심이 FOMC 회의 자체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큰데요. 그런 만큼 어닝 쇼크 대신 우리 M7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와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됐던 건 다우 지수였었죠. 장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로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쪽에서 좀 미스가 나왔는데요. 해당 여파로 장중한때 20% 폭락하게 됐고요. 결국 이 폭락 여파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다우지수는 48,000대로 다시 진입하게 됐고요. S&P 500 지수는 조금 더 올라서면서 7,000을 목전에 두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뛰었습니다. 자, 그럼 국채와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챙겨볼까요? 간밤에 국채의 금리는 다시 상승 전환됐는데요.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상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5년물 국채 입찰도 또 진행됐는데 어제 2년물 국채 입찰처럼 좀 무난하게 끝나면서 시장에 특별한 영향 자체는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세가 지속 중이죠.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엔화 강세 여파로 97선마저 붕괴되면서 96선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96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많이 안정되고 있죠. 다시 1,437원대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챙겨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렸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바로 미국 백악관 쪽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을 정당화하면서 책임이 결국 한국에게 있다라고 저격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관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압박용 카드로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있을 메디케어 지급액을 사실상 동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지금 월가 예상치가 4에서 6% 정도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0.09%. 그러니까 사실상 동결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해당 소식의 여파로 보험주들, 유나이티드 헬스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월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최종 지급률은 상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올라갈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1월 달에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5까지 떨어졌죠.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2014년 이후 최저치라는 거는 결국 팬데믹 당시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을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유가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가스 가격도 그렇고 결국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까지 급락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고음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 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선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빅테크들은 테슬라를 빼고는 전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슈입니다. EU 측에서는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구글에 구조적 우위를 해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6개월간의 시정 기한을 공식 통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반독점에 대한 키워드 이슈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당일 배송은 확대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 지역을 올해 추가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아마존 고 그리고 아마존 프레시의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면서 물류 효율화에 나섰다라는 점 주목할 만하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받았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재 브랜드 가치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으니까요. 테슬라부터 메타, 애플까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둔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오늘도 기술주부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간밤에 5%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싱가포르로의 투자 계획이 나왔죠. 향후 10년간 약 24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최첨단 웨이퍼 제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공식 발표하면서 5%대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TSMC도 오름세 유지했고요. 브로드컴과 함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함께 짚었었죠. 오라클과 팔란티어 같은 지금까지는 약간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은 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금 빨간불 켜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류단에 있어서 한 가지 이슈가 등장한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물류 안에서 감원을 촉진하고 이 부분을 자동화에 대한 가속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적은 창고 운영 효율화가 목적이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나이키의 주가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부터 13%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19%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디케어 지급의 동결 속에서 매출 전망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부진보다 올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장 전 4%대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 7%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포드와 GM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올랐습니다. 포드는 3%대, GM은 8%대 상승했는데요.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 그룹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급망 리스크에 나섰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짚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브리핑 만나보시죠. 유나헬에는 간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실적에 대한 수치는 괜찮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요즘 빅테크들 위주로 보더라도 다른 여타 기업들도 전망치에 더 민감해지는 모습이죠. CFO는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매출 감소를 전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공식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전망치 왜 그렇게 잡혔을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안에서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업을 약간 재편하면서 매각이 이루어졌었고 영국과 남미 사업은 철수, 여기에 더해서 가입자 수도 한 300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게 유나이티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실적 전망치를 내보내고 나서 메디케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었죠. 앞서 이슈로도 한번 잡고 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 지켜보겠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사 지급액 CMS 측에서는 2027년 내년 보험 플랜에 대한 지급액이 0.09% 정도 상승,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잡고 있던 전망치가 4에서 6% 정도 상승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보험사 측으로 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분을 조금 더 부추기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유나이티드 헬스의 의료 비율 MCR이 89.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1달러 정도를 벌 때 거기서 90% 정도를 의료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상당히 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악재까지 쏟아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늘 19%대 폭락하며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밤 헬스케어주 안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분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현재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 수의 전체 30%가 유나이티드 헬스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락분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간밤 기술주는 강했지만 반면 헬스케어주는 다우지수를 좀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낸 가운데 내일은 또 어떻게 준비해 봐야 할까요?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FOMC가 이제 내일장에 이제 결과가 나올 그렇죠. 거고, 빅테크 실적을 앞두다 보니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는 강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심이 깔리긴 했지만 반도체는 역시나 반도체 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럼 오늘장의 이슈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소비 심리가 붕괴되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연준의 독립성과 트럼프의 압박 구도가 점차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텍사스 쪽의 살인 한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붕괴되고 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간밤에 발표됐는데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팬데믹 때보다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월이 94점 이 정도 네. 나왔다고 보시면 이게 90 기준으로 해서 보통 위로 나오면 이제 소비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래로 나오면 조금 소비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도 거의 9.7% 포인트가 폭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은 결국 K자형 소비라고 불리우죠. 예, 예. 굉장히 이제 고소득 쪽에서는 이 주식 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비가 활발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기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좀 슬슬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떤 수치를 기반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는 지금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 GDP 성장률이 지금 거의 뭐 4%에서 5%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사실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K자형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캐펙스 투자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경기 침체는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디케어 쪽에서 큰 폭탄 발언이 또 나왔었죠. 이게 지금 뭐 사실상 동결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게 된 건데 보험 관련주들도 좀 일제히 급락했거든요. 해당 이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메디케어 보험사들이 그동안 이 오바마 케어라는 어떤 명목 하에서 사실 그 지급액을 굉장히 높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급액이 거의 뭐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지급액을 정부에서 받아왔는데 네.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0.09%로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락을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결국 이제 거의 20% 가까이 그렇죠. 폭락을 하는 모습들이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래도 이 메디케어 자체를 굉장히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금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 보험사들의 주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을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픽을 또 받아서 좀 반짝 핫하게 됐었잖아요. 반등 모멘텀은 좀 어려운 걸까요? 예, 사실 그때 그 작년 초에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네. 이유 중 하나는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이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예,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이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실적 기반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회피 섹터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가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련 정책들을 뭔가 변화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다시금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쪽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지금 월가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출근하면서도 봤던 게 페드워치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1월 달에는 당연히 이제 동결로 좀 치우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달을 보게 되면 결국 이 파월이 내려가는 시점, 네. 결국 이제 6월부터가 그렇죠. 인하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총 2번 인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기술주 쪽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FOMC에서 이미 되게 그 반반의 어떤 인하와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반반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점점 파월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인하에 대한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올해 한 2차례 금리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2차례 금리 인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내년 같은 경우에 뭐 추가 인하 기대감까지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의 어느 정도 이 금융적인 완화 스탠스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인하를 조금 더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유동성의 폭발로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 연말로 갈수록은 그 인하가 네. 과연 정말 어떤 인한지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하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원래는 뭐 케빈 워시가 많이 우세했는데 지난주부터 릭 라이더가 또 급부상했다라고 하죠. 월가는 누굴 조금 더 선호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예측 시장이라고 폴리마켓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릭 라이더가 지금 1위로 올라와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어쨌거나 블랙록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도 하고 결국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곳이 결국 블랙락 예, 자산운용과의 어떤 이 레리 핑크와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릭 라이더가 이제 될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춰서 뭔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도 나오고 아니면 이 지금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 이 뭐 파월과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은 네.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세대의 인물은 아무래도 더 사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리의 정책 관련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릭 라이더, 블랙록 CIO, 그리고 월가가 선호하는 거는 뭐 케빈 워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하죠. 이 눈폭풍 최악 한파 때문에 뭐 비트코인 채굴기도 꺼졌다라고 하고 데이터 센터에까지 좀 불똥이 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자체에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이제 한파가 좀 찾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이런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 공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이 펀이라는 북미 대륙에 있어서 이 겨울 폭풍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한 5년 전에 보게 되면 21년도에도 똑같이 텍사스에서 한파가 나서 그때 네. 뭐 텍사스에 있는 뭐 삼성 공장, 오스틴 공장도 예, 기억나네요. 굉장히 이제 뭐 이 전력을 공급을 차단하기도 네, 했었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거의 한 지난 3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확충하게 되면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전력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간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네. 그런 점들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주요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력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전력 효율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노후화됐던 이런 전력망을 다시 개편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 이슈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뭐 어제 우리나라 장도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예, 이제 9%까지도 올랐던 점들이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의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력주들도 여전히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특징주로는 버티블 홀딩스를 들고 와주셨어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결국 이 전력에 대한 효율화를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월가에서도 그리고 올해 어떤 한 축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이 800VDC라는 전력 포트폴리오를 작년에 이미 가져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800VDC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뭐 직류에서 교류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 도로로 비교하게 되면 이 국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800VDC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제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 이 전력에 대한 효율이 거의 70%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전력을 굉장히 전도체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지금 필요한데 이 800VDC를 사용하게 되면 이 구리 사용량도 45%또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면 될수록 이 전력에 대한 효율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버티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800VDC 전력 포트폴리오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 평가는 어떻죠?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예, 최근에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IB 목표 주가를 낸 게 AI 인프라 속에서 최우 선호주로 뽑게 되면서 지금 네. 여전히 225달러까지도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걸비 200달러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목표가도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만큼 버티볼딩스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나비타스를 들고 와주셨어요. 나비타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사실 이 전력 반도체라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저희가 이 AI 흐름을 보게 되면 GPU에 대한 병목이 있었고 전력에 대한 병목이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서 이 병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아까 말한 800VDC로 일어나게 되면 이 고속도로에 맞는 전력 반도체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진화 갈륨을 바탕으로 한 이 반도체로 좀 전환이 돼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나비타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가 충분히 이 엔비디아 루빈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나비타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 리포트로 보게 되면 뭐 목표 주가가 거의 13달러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대비 거의 한 30% 정도 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의견들도 매수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비타스까지 참고해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